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관련해서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새롭게 배울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자, 온체인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입니다.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는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를 상대방이 볼 수 있어요. 그죠? 지갑 주소로 다 나오고요. 그죠? 상대방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얼만큼의 비트코인, 얼만큼의 이더리움을 보냈는지 다 이 블록체인상에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이 가격이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수급이 점점 빠지고 있는 것인지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0%는 절대 아니에요. 100%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술적 분석만큼이나 꽤 정교하게 우리가 타겟팅을 해서 수익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석 툴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같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지난주 강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아웃플로우. 그래서 총 네 플로우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거래소로 들어가고 나가는 코인의 양을 우리가 의미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단타 트레이딩, 그죠?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은 말 그대로 업비트나 빗썸 같은데 거래소에 입금했다가, 그죠? 현금화 시키고 이제 얼마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장기 홀더들은 거래소에만 돈을 넣지 않습니다. 자, 거래소는 말 그대로 가상의 돈일 뿐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코인을 가치를 입증받으려면은, 그죠? 웬만하면 개인 지갑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마이닝 풀, 그죠?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 기반의 여러 가지 토큰들이 있잖아요. 그 토큰들의 그 디파이 생태계에서 코인을 송금을 해서 그 자체에서 이제 뭐를 발생시키냐면은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이더리움을, 그죠? 이 디파이라는 플랫폼에다가 넣어두면은, 그죠? 이자율에 따라서 연에 많게는 50%, 그죠? 더 많게는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어느 바보가 계속 거래소에 돈을 넣고 있을까요?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이 코인을 그냥 갖고만 있다, 그냥 내가 사고만 있을 사람이라면 굳이 거래소에 돈을 입금을 해서 계속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 어디로 옮긴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외부 지갑으로 옮겨서 그 디파이 생태계를 충분히 누릴 것이다. 그 혜택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소로 들어가고 나가는 코인의 양을 통해서 우리는 코인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거래소로 코인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는 왜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까요? 그렇죠? 당연히 내 갖고 있는 코인을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코인의 유입이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현금화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충분히 나중에 코인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의 거래소로, 그죠? 들어가는 그 양이 점점 좀 줄어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이 밖으로 유출된다는 얘기예요. 유출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그 코인을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코인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디파이 생태계의 그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지갑에 좀 옮기는 그런 분들도 말 그대로 내가 뭐 하루 이틀 보관해 놓고 그걸 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은 몇 달에서 1년 정도는 시간을 보고 개인의 지갑으로 옮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꽤 정확한 데이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익스체인지 레저브라고 하는 것인데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코인의 보유량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 똑같아요. 거래소의 코인의 보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소가 왜 있는 거죠? 호가가 빵빵하고, 그죠? 나름대로 가격의 그 방어 수단 있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코인이, 그죠? 코인을 거래소에서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코인을 유입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코인들을 다 팔아치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코인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이 ER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코인의 보유량이 낮아지면은 반대로 가격은 상승하게 돼요. 왜냐하면 코인이든, 그죠? 주식이든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정말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많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공급이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장기 홀더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신규 유입자들이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주면은 계속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코인의 생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익스체인지 어드레스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래소의 지갑 주소가 유효한 지갑 주소가 개수가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를 보는 것인데, 만약에 이 EAC라고 하는 게 증가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개인의 지갑 주소가 활발하게 코인을 송금하고 코인을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겠죠. 이것을 현금화시키기도 하고 다른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기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펌핑과 그런 떨어지는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즉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가격 변동성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코인의 그 유효 개수가, 즉 코인 지갑 유효 개수가 점점점 떨어진다고 한다면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펀드 플로우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금 흐름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FFR이라고 하는 그 자금 흐름 비율이 올라간다면 자금의 입출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입출금이 많다는 얘기니까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펀드 플로우 레이시오, 이것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자금의 입출금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자금 흐름을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투자자인데 비트코인을 1,000만 원 샀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저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의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가격의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 아웃플로우는 무엇이냐면 이제 채굴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자. 채굴자가 마이닝 풀에서 비트코인을 빼는, 그죠? 유출시키는 거. 비트코인을 왜 뺄까요?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플로우의 값이 상승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죠? 거래소로 들어가는 코인들이 많아질 거고, 가격을 어느 정도 수익을 현금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너 아웃플로우의 값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계속 코인을 채굴하거나 마이닝 풀에 가둬두는 거겠죠. 그러면 공급량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복습해봤고,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설명드릴 거는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거 볼게요.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다, 그죠? Estimated Leverage Rate라고 하는 이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코인은, 그죠? 코인 투자에서는 현물과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있겠죠. 자, 근데 거의 압도적으로 선물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뭐 바이낸스, 그죠? 아니면은 뭐 바이비트라고 하는 뭐 그런 굉장히 좀 유명한 선물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자, 선물이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냐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물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신용도 쓸 거고 미수도 쓸 거란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면요, 그죠? 10배를 빌려가지고, 그죠? 신용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신용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게 가격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겠죠. 원래는 10%만 올라갈 게 레버리지라든지 그런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10% 올라갈 게 15%, 20% 올라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 비율이 점점점 증가한다고 한다면, 그죠? 거기에서 레버리지, 즉 하락이든 상승이든 내가 고액으로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격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공개 이자 비율을 거래소 준비금으로 나눈 값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공개 이자 비율은 말 그대로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래소 준비금보다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죠, 그만큼 레버리지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레버리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나타낸다 볼 수가 있고, 특히 파생상품 거래소의 ELR이라고 하는 지표는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지 알려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는 고위험인지 저위험인지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측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Estimated Leverage Rate, 이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요, 그죠?
내가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투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레버리지 비율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 변동성이 결국 줄어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 코인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그렇게 크게 안 쓰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니까요. 조금은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ELR이라고 하는 지표가 크면 클수록, 즉 레버리지 비율이 크면 클수록, 그죠? 굉장히 고위험을 감수하는 트레이더들이 점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ELR이 만약에 가치가 높다라고 한다면요, 과도한 시장 활용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만약에 떨어지는 추세가 가속화된다면 그만큼 내가 레버리지를 쳐서 가격이 떨어질 거, 원래 5% 떨어지고 10%, 20% 떨어진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ELR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레버리지가 비교적 낮다, 즉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이 낮다. 자, 그래서 이 ELR이 만약에 증가 추세라고 한다면 더 많은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이 파생 상품 거래소는 레버리지 리스크를 조금 더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LR 값이 지난 며칠간 대비 높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ELR 값이 계속 높다라고 하는 것은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그죠? 태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확신해. 여러분들이 확신한다.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분석을 했어요. 근데 내일 혹은 한 달 안에 5배 올라갈 거다. 여러분들이 딱 모든 걸 분석을 하고 맞췄을 때 이건 무조건 100% 확신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이 1,000만 원 갖고 있다면 1,000만 원만 투자할까요? 아니죠. 친구한테 빌리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그죠? 뭐 담보 대출을 받든 해서, 그죠? 소위 말하면은 그 큰 금액을 무리하게 투자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올라간다. 확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뭘 쓰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예상 레버리지 비율, 즉 ELR 지표가 만약에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레버리지가 점점 해제가 된다, 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ELR 지표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파생 상품 거래에서 레버리지 리스크를 벗는, 그죠? 레버리지 리스크를 이제 탈피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손실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나는 좀 안전하게 현물만 투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유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의 평균 ELR 가치가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트레이더들이 만약에 상승 추세였다고 한다면 트레이더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청산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즉 점점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예상 레버리지 비율의 차트입니다. 자, 이 보라 색깔이 바로 이제 에스티메이트 레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고요. 자, 그다음에 검은 색깔이 바로 이제 뭐예요? 검은 색깔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만큼 가격에 대한 유동성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있는데 예상 레버리지 비율은 점점 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조만간 비트코인이 저가를 갱신하고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가치가 현재 어떻게 보면 38,000대, 33,000대에서 45,000대 저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곧 있으면은, 그죠?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혹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투자자들의 서로 그 레버리지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유동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비트코인의 위아래 움직임. 비트코인만 움직이면 여러분 비트코인 움직여요? 아니죠. 여러 알트코인들도 유동성이 점점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 거의 1년, 2년 새에 가장 높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만큼 유동성을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다. 코인 시장의 활기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MVRV. 뭐 이름도 어렵네요. 자, 요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자, MVRV 비율은 뭐냐면 이제 마켓 밸류가 있고 그다음에 리얼라이즈 밸류가 있는데, 자, 마켓 밸류는 말 그대로 자산의 시가총액이에요.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리얼라이즈 밸류는 무엇이냐면 실현된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 시켰다. 그죠? 현금화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총액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은 전체 시가총액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MVRV 레이시오가 만약에 마켓캡, 그죠? 실현된 시가총액 분의 이 마켓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 마켓캡, 그죠? 전체 시가총액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실현된 시가총액이 점점 줄어들고 마켓캡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뭘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실제 현금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즉 이제 MVRV 레이시오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죠? 가격에 대한 그런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 자, 마켓 밸류는 총 유통 물량의 가격이죠. 즉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무엇이냐면 실현된 시가총액입니다. 즉 블록체인상의 이동이 발생한 그 유통 물량의 그 시점의 가격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옮겼어요. 거래소로 왜 옮길까요?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옮기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이 비트코인을 현금화시켜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현금화만 시키든지 어쨌든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VRV 레이시오가 점점 증가하면은 그만큼 계속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 MVRV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24,000불에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에 54,000불이면 3만 불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거기서 거래소로 내가 지갑을 옮긴다라고 한다면 24,000은 뭐예요? 유통 물량의 하나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 54,000은 실현된 시가총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4,000, 그 다음에 평균 매수 가격이 24,000,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4,0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2배 가게 되는 거예요. 2.5배 정도 되겠죠. 그리고 MVRV 레이시오는 2.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비율이 3이라고 한다면 평균 매수가보다 3배 이상 높다. 그만큼 3배 이상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현재 가격이 5만 불인데 레이시오가 만약에 2다. 그럼 현재 가격대에서 2배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MVRV 레이시오가 만약에 4다. 그러면 4배 이상 수익. 근데 현재 MVRV 레이시오가 만약에 1보다 미만에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손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치가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VRV 레이시오를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보통은 한 3.7 이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3.7이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평균 매수가보다 3.7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다. 그만큼 과매수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과매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평가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시블 마켓 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7 이상 됐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받잖아요. 뭐 장기 홀더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수익 보면 뭐 하고 싶죠? 여러분들 잘하는 거 수익 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값이 3.7 이상의 값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략적인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값이 3.7을 넘는다. 그래서 포지션을 우리가 이제 팔아버리는 것이, 롱 포지션을 매각하는 것이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만약에 가치가 1보다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1보다 미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죠? 현금화된, 그죠? 그런 거래소 현금화된 시가총액과 전체 시가총액이 거의 동률이다 보시면 돼요. 즉 가치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것은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치는 나중에 올라가겠죠. 증명이 된다면. 그래서 1 아래 값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시장의 바닥이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값이 1 이하로 내려간다면 서서히 여러분들은 롱 포지션을 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MVRV 비율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과거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는 3.7, 3.8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많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굉장히 고평가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었죠. 자, 현재는 완전히 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가 대략적인 바닥이다. 그러니까 1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되고 1.5만 넘어가도 웬만하면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0.5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계속 사는 사람들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44,000불, 43,000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 MVRV 레이쇼가 지금 1보다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1.6 정도 라인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계속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떨어지면 계속 사 모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MVRV 레이쇼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MVRV 레이쇼가 만약에 3, 4, 5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올라간다면 일정 부분 현금화를 시키고 다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입을 하시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은 가격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억 이상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죠? 지금은 굉장히 비웃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저는 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입니다. SSR이라고 하는 건데,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즉 1대1 페어로서 고정이 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US 테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US 테더를 내가 1달러 테더 갖고 있다면 똑같이 미국 달러의 1달러만큼 우리가 교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공급이 많아진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공급이 많을까요? 그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많다라는 얘기는요. 자, 이 마켓캡 오브 스테이블 코인스, 즉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 뭐예요? 테더를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테더를 많이 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시가총액이 증가하니까. 근데 테더가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 뭐예요? 비트코인을 당연히 뭐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것이 비트코인을 그죠? 테더로 사는 이유는 뭘까요? 레버리지. 바로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자, USDT 선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선물 가격이 선물을 많이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테더가 수요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켓캡 오브 스테이블 코인스, 즉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테더를 많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사람 혹은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사람 좀 증가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비율이 만약에 굉장히 높다,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매 압력이 낮다. 즉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비교적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낮은 매수 압력과 가격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만약에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면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치는 강세를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가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인 매수 압력과 가격 상승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그죠?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 그러면 그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서 현금성이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의 비율이 만약에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상승 중이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올라간다. 혹은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 증가한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의 매수력이 둔화된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 또는 약세 심리,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만약에 감소한다면, 그죠? 감소한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구매력 상승 현황이 점점 증가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점점점 증가하면은 가치는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가치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이 점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상태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 계속 뭐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 저가예요. 저가 바닥. 그죠? 그런데 가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해볼 것은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 확연하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충분히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하나의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가치가 일정 부분 고정이 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가치는 나중에 충분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진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VT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MVT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코인의 시가총액을 거래된 코인의 총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VT 비율이 증가한다면 자, 거래된 코인의 총량의 달러 값보다 시가총액이 점점 더 증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닝과 같은 역할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VT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 즉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이 달러의 값이 이 코인 총의 달러의 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MVT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시가총액, 달러의 그런 교환되는 달러보다 시가총액이 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약간의 버블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시가총액이 비슷하거나 떨어지는데 이 거래된 코인의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MVT 비율이 떨어지겠죠.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VT 비율이 너무나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시장 가치를 대변하는 시가총액이 실제 수행하는 네트워크 가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전송량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재가치가 한도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곧 있으면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어느 관점에서 나온 거냐면 평균 회귀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평균 회귀 현상이 뭐냐면 가격이 아무리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상관없이 현재 평균 가치를 따라간다. 현재 평균 가치로 회귀를 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가격 회귀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이나 수익률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평균 부분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평균 회귀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MVT 비율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네트워크의 시장 가치가 현재 충분히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과소평가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VT 비율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높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시장 가치가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실제 네트워크에서 전송되고 있는 코인의 양보다 더 비교적 높기 때문에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MBT 비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과소평가된 네트워크 시장 가치가 그죠? 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MBT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된 가격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거래가 되는 가격, 달러로 거래된 가격이 증가한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그만큼 수요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달러를 비트코인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근데 시가총액이 그만큼 적다. 그럼 어때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거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실제 네트워크에서 전송되고 있는 코인의 양보다 더 낮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자, MBT 비율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왼쪽 거 보시게 되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MBT 레이쇼가 크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뭘 반증을 하는 거냐면 가치가 뭐라는 얘기예요? 고평가되어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제도권에 충분히 편입이 되지 않았다. 그죠? 그만큼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그 도박이지. 비트코인 그 가치가 없지. 그냥 단기로 한 5% 10% 먹고 나와야겠다. 혹은 20% 30%만 먹고 나와야겠다. 이런 단타족들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MBT 비율이 증가가 충분히 나왔다고 한다면요. 자, 그런데 현재 이 MBT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도 박스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 7월부터 해서 이 MBT 비율이 급격하게 더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이 가치는 계속 거의 1년 동안 3만 불에서 5만 불 이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그죠? 그만큼 MBT 레이쇼가 비슷하거나 이 시가총액과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MBT 비율이 지금 현재 완전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 몇 개를 좀 봤는데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 좀 해보도록 하고, 자, ELR 즉 예상 레버리지 비율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레버리지 많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 트레이더들이 많은 높은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치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떨어지는 추세 혹은 올라가는 추세에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고 한다면 추세 가속력은 점점 증가할 수가 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많은 양의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VRV 비율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현된 시가총액 대비 현재 전체 시가총액인데 실현된 시가총액보다 전체 시가총액이 증가하거나 혹은 이 레이쇼가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비해서 그죠? 이 시장의 본연 가치에 비해서는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MVRV 비율이 만약에 떨어져 준다라고 한다면 실현된 시가총액보다는 전체 시가총액 그죠? 전체 시가총액이 점점 더 떨어진다. 이 말은 누군가가 패닉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팔아 제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VRV 비율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충분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찬스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MVRV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이때 무조건 웬만하면 조금씩 적립식으로 계속 사두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입니다. 자,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 증가한다. 자,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약세. 자,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자, 그만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그죠?
현금화시키는 돈이 많다는 얘기고 만약에 반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 만약에 증가한다. 그럼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증가하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MVT 비율. MVT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코인 총량 분의 코인의 시가총액을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MVT, 즉 거래된 코인의 총량의 달러 값보다 시가총액이 점점점 점점 더 증가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연의 가치보다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MVT 비율이 현재 떨어지고 있다면 그만큼 시가총액도 떨어지고 있고 코인의 총량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